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 철학을 가르치는 박덕주라고 합니다. 융합, 협력 이런 키워드들을 제가 봤는데요. 아마 미술 혹은 예술교사 선생님들은 이미 상당히 근대적인 의미의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생각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문화예술 교육의 흐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근대 교육의 통념들은 현장의 교사들, 미술교사 선생님들 저는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통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근원적으로 의심되기 시작한, 왜 이제는 학습 사회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더 이상 학교의 교사들은 교육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의 학습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교육이라는 것, 가르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조금 근원적으로 던지면서 교육이라는 실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해서 이건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논의들에서 제가 조금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제안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가르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술교사, 미술교과 교사 역할, 이렇게 교과 교사라는 것이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초점을 두고 준비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트로덕션인데요. 기본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측면에서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던진 도전들로서 면대면과 비대면 교수 학습 활동이 병행될 거다. 그다음에 학습 관리 체계가 될 거다. 그다음에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가정 환경별 학업 성취 격차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그 화면을 통해서 하는 이런 교육들에서 저는 벌써 새 학기째 하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거의 막바지에는 정말 이 화면을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교육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의 인성교육, 사회성 교육, 그다음에 시민 공동체 교육에 있어서 이런 비대면 수업에 갖는 문제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제가 오늘 나눌 내용은 이런 많은 도전들 앞에서 교사들은 도대체 교육이 뭐냐, 교육 우리가 지키고자 한, 교육이란 이름으로 하고자 한 것들이 남아 있느냐, 어쩌면 시대가 바뀌면서 교육이라는 것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들을 하면서 많은 교사들은 질문을 던졌던 것 같고요. 이어서 마찬가지로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테크놀로지가 대체하고 AI 튜터가 나오면, 특히 아이들이 학습 중심의 교육이 된다면 교사가 왜 필요하느냐, 교사는 순전히 옆에서 도와주는 촉진자 역할만 하면 되지 않냐, 이것도 조만간 대체될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저는 좀 조금은 선생님들에게 보수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고전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답변 속에서 조금 길을 찾아보려고 한 시도가 제가 오늘 공유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특히 미술 교사 혹은 학교 교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교육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육적 관계는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하나는 한 개별자로서 아이들의 총체적인 성장을 위한 교사 학생 간의 관계라는 차원이 있고, 교과 매개자로서 이제 교육 내용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 학생 간의 교육적 관계라는 측면이 있는데, 오늘 주로 나눌 내용은 이 후자의 관점에서 조금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좀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방금 제가 한 얘기들의 반복이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미술교과 선생님들과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제가 미술교사 선생님들의 연수도 좀 참여해보고 했었는데 조금 제가 다른 교과 선생님들하고 좀 차이점으로 느낀 것이, 대부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미술 교사 선생님들은 예술대를 나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술가로서 훈련됐다가 그게 플러스 해서 교직 과목을 듣는 방식으로
중등 교사가 되신 분들인데 대부분 자기 정체성에서 이건 제가 예술로서 미술이냐 교육으로서 미술이냐 이건 제가 최근에 읽은 논문 미술교사가 쓰신 논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나왔는데 미술교과 교사들은 많은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다. 미술을 예술로 보느냐 미술을 교육으로 보느냐 이것을 좀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예술가로서의 교사냐 아니면 교육자로서의 교사냐 이런 문제들을 혼란을 느낀다라는 얘기를 제가 읽고 제가 그동안 강연하면서 만났던 미술교사 선생님들로부터의 피드백이나 반응들을 조금 이해하게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은 어쩌면 교육으로서의 미술 혹은 이제 교육자로서의 미술 교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저는 좋은 수업이라는 것, 수업을 잘 한다라는 것에 요건이자 토대는 뭐냐 하면 이게 좋은 수업이냐 아니냐 이게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교사가 뭘 해야 하느냐 혹은 좋은 교사란 어떤 교사냐 하는 개념하고 떨어질 수 없는 거다 하는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제가 하는 강의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좀 잡아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제안하는 교육관이라는 것을 저는 후기 근대적 교육관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경우 지금 한국 학교 교육, 본교육에서 교사들이 갖고 있는 근대 교육의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인데 저는 그 근대 교육을 둘러싼 몇 가지 통념들을 선생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두 번째 섹션에서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째는 교육을 우리는 보통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아이들과 소통을 잘하면 의사소통을 잘하면 좋은 교육이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때 의사소통은 굉장히 이때 의사소통 보통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언어관이 굉장히 도구적인 언어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도구적인 언어관이라는 것은 교사가 A라는 말을 하고자 하고 이 말을 학생에게 그대로 A로 재생산되는 것, 그죠? 그래서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어쩌면 교육은 의사소통의 문제이면 틀림없지만 이런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후기 근대 사회에 요새 아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잖아요. 우리랑 굉장히 다르죠. 이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어적인 소통에 기대해서는 결코 좋은 교육의 어떤 여건을 만들 수 없다. 오히려 간접적인 소통, 좀 숨겨진 교육 과정을 위한 소통이 더 중요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이건 아마 특히 미술교사나 예술교사 선생님들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몸을 봐야 되고 아이 혹은 내가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봐야 되고 요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사는 교사를 스스로 못 보는데 아이들은 교사들을 본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교사의 무의식을 읽어서 저 교사가 저 선생님이 왜 저러는지 빨리 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예술이 중요해지는 이유도 아마 몸, 지각, 시각적 어떤 소통의 방식, 그다음에 간접 소통 방식 중요하다 하는 것이 하나고요. 이거는 뭐 그냥 빨리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은 집단적 의미를 생성하고 집단적인 학습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근대적인 의미의 교육이다. 교육을 굉장히 사회화나 사회 변혁의 도구로 보는 그래서 사회화로 교육을 보는 것은 보수적인 관점이라면 사회 변화의 도구로서 교육을 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진보적인 교육관인데 저는 둘 다 굉장히 근대적인 의미의 교육관이다. 교육의 목적은 오히려 개별하다. 오히려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스스로 그리고 더불어 살아내도록 하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으로서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자로서 이 아이들의 고유성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핵심. 제가 이게 후기 근대적 의미의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다원성 속에서 어떤 고유성, 유일성을 갖게 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교육의 목적이라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은 학습과 동일하다 하는 것이 요즘 평생교육 담론에서도 나오고, 특히 비대면 수업이 전면화되면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교육은 학습하고 다르다. 학습은 혼자 하는 것이지만 교육은 관계적인 거다. 그래서 교육은 명백히 아이들의 학습을 전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학습의 교육은 아니다. 그래서 교육과 학습 개념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교육에서 특별히 관심이 갖는 학습이 있다. 모든 학습이 교육에 관심은 아니다. 혼자 할 수 있는 많은 학습도 있고, 그건 아이들이 뭐 해도 좋고, 하지만 교육에 관심은 특정한 종류의 학습이다 하는 것이고, 이거 아마 뒤에 가면서 더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는 학생들의 동료 학습자이거나 학습의 촉진자여야 된다. 이것도 제가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같이 배우는 동반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특히 학교 교육에서는 그것은 아니다. 교사는 오히려 우리 삶에 권위를 부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세계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아이들 앞에 보이면서, 한나 아렌트의 얘기인데 이것도 이따가 제가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사는 아이들에게 어떤 교사가 생각하기에 가치롭다고 하는 세계를 열어 보이는 것, 그리고 그 세계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아이들한테 보임으로써 어떤 권위와 책임을 또 안아야 된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 어떻게 사회와 같은 보수적인 교육관과 다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저는 여러분 선생님들이 교육은 학습과 동일하지 않, 다 의심하다라는 문제는 다 의심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모호한 어떤 의미에서 교육은 집단적인 학습을 포함하기도, 현실적으로는 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은 사회적 기능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열려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전부 다 교육이 사회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육을 주변화시키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많은 사회적 기능을 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통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들을 해야 하지만, 그것은 교육의 본질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난점을 갖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교사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 통념들을 거부하기가 아니라 의심하기다라고 말할 때 제가 선생님들이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교육은 여전히 의사소통의 문제다. 교육은 여전히 집단적 의미를 학습에 참여하는 거다. 교육은 여전히 학습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런 그리고 교사는 학습의 촉진자이기도 하다. 그죠? 그렇지만 본질적인 측면에 봤을 때 꼭 어쩌면 이런 부분들을 의심해 보는 것이 교육에 꼭 필요하다. 특히 교사에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거부하기가 아니라 의심하기로 얘기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철학자들은, 특히 교육 철학자들은 사실은 이전에는 교육 철학자들이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어요. 교육이라는 이런 것이다. 교육은 인간 뭐죠? 정보모생 같으신 분은 인간 행위의 의도적인 변화다라거나 뭐 이런 교육은 훌륭한 사람이 기르는 것이라거나. 그래서 사실은 예술과 교육이라는 것이, 특히 근대 교육과 예술, 제가 생각하는 예술과 교육, 예술이라는 비즈니스와 교육이라는 비즈니스는 굉장히 상극적일 수도 있는. 그래서 제가 예술교육 관련해서 예술가들과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왜 교육학자가 여기 와서 뭐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마 근대적 의미의 교육, 주지주의적인 교육은 확실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리는 교육, 근대적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교육은 꼭 그런 건 아니고, 왜냐하면 오늘날 사회가 굉장히 하나의 합의된 가치를 지향하기 어려운 다원적 가치 시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교육은 이래야만 한다라는 규범적이고 이념적이고 당위적인 정의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 철학자들이 더 이상 교육은 이거다라고 말하는 논의를 하는 것을 피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철학자들이, 사실 교육 철학자들은 뭐 하느냐, 교육이 뭐다, 교육이 왜 가치로운가, 교육이 추구해야 될 목적이 뭔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을 정의하기가, 특히 교육이라는 실천, practice를 정의가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오늘 조금 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교육이라는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이 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봄으로써 교육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조금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교사들이 현장에서 교육을 한다고 할 때 이건 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에서는 교육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가정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를 조금 하면서, 그렇지만 그래도 왜 교육이 중요한가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 교육은 뭐냐? 가르치고 배우는 실천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이건 다 동의할 수가 있죠. 그죠? 교육은 가르치고 배우는 실천적인 활동이다. 근데 이건 말해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규범적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단순히 교육은 가르치고 배우는 실천적인 활동이다, 이런 기술적인 디스크립티브한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로서 조금 얘기하고 있는 히로타 데류기라는 일본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이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타자의 학습을 조직화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는 이 정의가 굉장히 조금 교육의 본질적인 특성을 탐색하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정의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때 누군가는 성인 세대죠. 특히 학교 교육에서 성인 세대가 어린 세대의 학습을 의도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이 그게 교육이다. 근데 이 정의 안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의에 따르면은 우리가 주위 환경으로부터 부지부식간에 배운다는 의미의 학습은 포함되지 않고요. 교육은 반드시 어쨌거나 교육적 의도에 입각해서 준비하는 경우인데, 이때 의도는 교사나 성인 세대죠. 교사나 부모, 성인 세대가 준비하는 경우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타자라는 겁니다. 교육은 타자에 대해 이루어지는 행위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 학습의 결정적인 차이다. 학습은 그냥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뭔가를 배운다고 할 때 사건인데, 교육은 명백히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고, 이 사이에 일어나는 거, 가르치는 사람이 뭔가를 의도해서 타자한테 어떤 작용을 하는 행위다. 둘째, 교육은 그런 의미에서 타자의 삶에,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더라도 타자의 삶에 의도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권력성이라든가 억압이라든가 통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근대 교육이 이것을 의식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교사의 권위가 권력의 형태로, 그래서 억압적인 형태로 되는 경우가 많았죠. 지식을 알고 있는 교사가 지식을 모르고 있는, 뭔가 더 앞서 있는 앞서 세대가 잘 모르고 있는 무지한 학생에게 뭔가를 준다. 뭔가를 준다는 의미에서 권위를 갖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름으로 앞선 세대는 후선 세대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억압적인, 통제적인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교육에서는 의도된 대로 되기도 어렵거니와 새롭게 탄생하는 인간을 다루는 것이 교육인데, 그렇게 의도대로 되도록 만들어서도 안 되는 어떤 것이 바로 교육이다. 교육은 의도하는 것인데, 타자한테 뭔가를 의도하는 것인데, 타자한테 이것을 의도하는 사람이 의도한 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근대 교육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의 교수학습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에서 가르치는 것과 배운 내용을 일치시키려는 것. 그런데 많은 오늘날 교육 철학자들은 그것은 교육이기 어렵다. 오히려 이것은 어떤 교육에 대한 잘못된 이해거나 혹은 근대적인 의미의 교육관에서가 그런 전제를 갖고 있음으로써 많은 억압적인 교육을 낳았다. 근데 어쨌거나 타자에게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 영향에 대해서 내가 의도한 대로 하려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전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실천은 기본적으로 권원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왜? 이것은 타자에 대한 우리도 여러분들 자기 자식 키워보면 알지만, 그죠?
자식 참 자기 뜻대로 안 되죠. 자식도 타자이기 때문이죠. 그죠?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하려고 부모가 의도해도 안 된다거나, 이거는 뭐 자식뿐만 아니라 나한테 중요한 사람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은 타자에 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원적인 불확실성을 존재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교사로서 여러분들을 생활해 본 사람, 교사로서 작업 진지하게 학생과의 관계를 맺어본 교사들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 교육받은 쪽은, 학생은 교육하는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 관과하거나 이탈할 자유를 언제나 가집니다. 애들은 교실에 앉아있지만 선생님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얘기를 해도 선생님이 하는 얘기 안 듣고 선생님이 무슨 옷을 입었나 무슨 액세서리를 했나에 관심을 가지죠. 그죠? 그리고 뭐 딴 생각도 하죠. 그죠? 둘째, 교육받은 쪽은, 학생은 교육하는 쪽이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배울 가능성이, 뭔가를 배운다 하더라도 내가 가르친 대로 배우지 않고 굉장히 엉뚱한 것을 배울 가능성은 여러분들 기말고사 저 페이퍼를 보면 저는 많이 느낍니다. A가 B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냐를 실컷 설명했는데 얘네들은 A도 중요하고 B도, A는 말했고 B는 뭐라고 말했고 그래서 A, B다 중요하다 뭐라든가 이런 식의 하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의 자군, 상대와 상대의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마구마구 혼낸 아이들, 혼낸 아이들은 혼냈는데 똑같은 아이들이라도 혼냈을 때 어떤 아이는 오히려 잘 되고 똑같은 아이가 아니라 똑같이 혼냈는데 어떤 아이는 그 얘기를 알아듣고 바른 길을 가고 어떤 아이는 더 삐뚤어지고, 그죠? 또 어떤 경우는 저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말을 했을 뿐인데 그 말을 새겨듣고 어떤 아이는 선생님의 그 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이메일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굉장히 교육적 관계 속에서 배우는 자와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이 역동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라는 실천적인 행위는 근원적인 불확실성이 좀 난다. 그러므로 교사의 교육적 행위는 그 의도로 인해서 교육이 되는 것이지, 간주되는 것인지, 그 결과로 인해서 교육인지 아닌지가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교육적 실천은 이걸 교육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적 실천은 기본적으로 비극성을 갖는다. 본질적으로 부정성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볼 텐데요. 아까 제가 한나 아렌트를 얘기를 했는데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이라는 실천은, 교육의 본질은 뭐냐? 기본적으로 미래 세대, 새로 태어날 세대의 탄생성에 있다. 끊임없이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기 때문에 교육은 있을 수밖에 없고, 교육의 본질은 바로 그 탄생성에 근거해야 된다. 이 탄생성의 고유한 특징은 이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이미 존재하는 세계 속에 태어난다는 사실도 있지만, 아이들은 선택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난 이 세계에 태어날려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던져졌죠. 그죠? 이미 만들어진 어떤 세계 속에 태어난다는 사실도 있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 세계의 새로움을 가져다주는 힘을 갖고 있기도 하다는 점에 바로 교육이 새로 태어날 아이들의 탄생성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 즉 교육은 앞선 세대가 무엇인가를 의도하는 것이지만 교육하는 자가 의도한 대로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자가 전혀 예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오고 또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쩌면 교육은 앞선 세대의 세계성, 이미 삶을 살은 앞선 세대의 세계성이 이 세계에 이어져 오는, 그죠? 미래 세대가 갖고 오는 새로움이 부딪히는 것, 그죠? 부딪혀서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것. 그래서 바로 어떤 교육적 교육적 실천이 그런 조건 위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교육이라는 게 뭔가, 교육의 본질이라는 뭔가를 바로 보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탄생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제가 가르치고 배우는 실천적 용의로서의 교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도한 것이지만
의도한 것이지만 불확실성에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에 근거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육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고 곤란하게 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교육이란 실천을 조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실천 자체가 바로 이런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일의 교육 철학자 브렌치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이라는 활동은 실행을 포함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반드시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며 실행의 결과는 실행 자체 밖에 있는 다양한 요인과 관련된다. 그래서 내가 실행한 것이 나름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세계 전체가 거들어야 된다. 따라서 교육활동 자체는 그런 의미에서 교육활동 자체는 성과가 없는 것이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 어떤 것을 실행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감히 실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행위를 교육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때문에 행위의 목표가 달성된다는 걸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성과가 초래되지 않아도 그 행위를 교육으로 불러야 한다고 전혀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오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독일의 철학자 누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적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모든 것은 특히 교사들은 이런 해소할 수 없는 부정성과 실험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우리가 교육에서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말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전적으로 교육에서 제거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학교로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로서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교사로서 우리가 성공을 자신의 능력 때문으로 여기고 그 실패를 학생의 특수성 때문에 돌리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약간 우스갯소리 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그렇지만 교사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것을 너무 가혹하게 교사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교육이라는 실천적 활동 자체가 이런 조건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교사들로 하여금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다시 교육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는 아마 교사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교사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결국 중요한 것은 교육에서는 누군가의 생각대로 결국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오히려 교사들은 교사가 의도하는 가르침과 학생의 배움 간에는 필연적인 간극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할 때 훨씬 실험적으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는 끊임없이 효과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해보는 이런 아주 프라그마틱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은 결국에는 교사가 게을러도 된다라는 얘기를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시작할 때 이 간극이 바로 이 간극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간극 사이에서 교사는 가르침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가능성의 자리가 바로 이 간극이고 결국 가르치는 일은 이 교육적 가능성의 영역에 불안정하게 기재가며 거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일의 본질로 들어가는데요. 이거 제가 선생님들 제 얘기가 재미는 있는지 말은 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차라리 빨리 얘기를 하고 선생님들의 질문을 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르치는 아까 이제 교육이라는 게 그런 조건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가르치는 일은 그러면 뭐냐? 가르치는 일의 본질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브레치카라는 학자는 가르치는 일의 핵심은 바로 교육 가능성이다. 교육 가능성은 뭐냐? 교사가 뭔가 아까 의도한다 그랬잖아요. 교육적 가능성, 작용을 통해서 학생의 학습 가능성을 믿으면서 그렇지만 동시에 학생의 학습 가능성 및 자기 형성력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를 형성할 수 있는 결국 중요한 거는 저는 교육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를 형성하는 능력 이걸 제가 뒤에서 미적인 빌딩이다 에스테틱 빌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기를 형성하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인데요. 근데 어쨌든 대응하면서 학생의 내부에 교사의 교육적 자격 및 영향력의 여지를 만들어내는 거다. 즉 가르치는 일을 통한 교육적 작용의 핵심은 아동 자신 안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는 것이었다기보다는 교사와의 특정 교육적 관계 안에서만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즉 교육적 가능성이란 교사가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타자인 피교육자 안에 교사 자신의 행위를 받아들일 여지,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 그죠? 이것이 바로 가르치는 일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르치는 일은 아동의 학습 가능성과 아이들이 스스로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능력을 믿으면서도 아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성인 세대의 교육적 작용의 여지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적 관계를 만들어요. 교육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육적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아이들이 뭔가 멈춰야 돼요. 멈춰서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든지 선생님의 이렇게 반항하려고 하든지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응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 속에서 이제 제가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즘 구성주의적 학습관이 굉장히 지배적인데 저는 구성주의적 학습관, 아동은 스스로의 삶을 구성한다라는 이 학습관 자체가 곧 구성주의적 교수관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가르치는 일도 전적으로 구성주의적 학습관을 어코모데이트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 가르치는 일이 그래서 보통 구성주의적 학습관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교사는 아이들의 학습을 돕고 촉진하는 일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성주의적 학습관을 받아들이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가르치는 일의 핵심적인 것은 어떤 역할은 뭐냐 하는 걸 제가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성주의적 학습관은 구성주의적 교수관으로 사람들을 바로 연결시킴으로써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을 대폭 약화시켰다. 저는 이것이 조금 문제다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구분.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밑에 나오는 비에스타라는 학자 얘기를 하는 건데요. 교사로부터 배우는 거랑 learning from teacher랑 교사에서 가르쳐지는 것. 이 두 가지는 결정적으로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learning from teacher는 학습자가 교사의 설명을 통해 직접 배우는 겁니다. 아까 말한 공학적인 도구적인 어떤 의사소통하고 똑같습니다. 즉 교사로부터 오는 것을 학생이 스스로 통제하는 교사는 이때 잘 가르치는 교사라고 할 때 바로 이런 교사죠. 학원 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때 만약에 교사로부터 배우는 것은 아이들이 교사를 책이나 인터넷처럼 자기 학습의 자원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 좋아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잘 보게 하는 선생님 좋아하고. 이게 바로 learning from teacher고 겉으로 보기에 교사의 잘 가르치는 능력에 방점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통제하는 교사가 가르치는 것을 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에 비해서 교사에서 가르쳐지는 것은 후자는 비에스타에 따르면 아이들이 교사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며 이 초청 인비테이션이라 말했습니다. 교사나 학습자나 어떤 통제하에 있지 않고 배움의 사건이 스스로 게시되고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뒤늦게야 나중에 지나고 나서 선생님이 뭔가 나를 가르치려고 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상태로서 교사가 뭔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거나 외부로부터 우리 안에 뭔가 이것은 학생 안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새로운 것이 확 들어오는 것을 아이들이 느끼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의 가르쳐지는 것, 교사에서 가르쳐지는 것을 선물을 주는 행위다. 선물을 주는 행위다. 혹은 초청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세계의 아이를 초청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물이나 초청은 언제나 거절될 위험이 수반되죠. 그죠? 그래서 가르치는 일은 이런 의미에서 가르치는 일은 언제나 아이들에 의해서 거절될 위험을 전제로 꽃피울 수 있는 거다. 이 꽃피운다 말은 제가 쓴 게 비에스타는
아까 교육의 비극성을, 그죠? 내재적 비극성을 비에스타는 비극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가르침의 아름다운 모험이다, 위험이다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나를 거절할 수 있다는, 아이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것을 거절할 자유를 주는 것 자체가 어쩌면 진짜 가르침, 아이들의 진짜 배움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어떤 조건이 되는 거다. 그래서 Beautiful Risk of Education이라고 하면서 비극적인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아름다운 오히려 조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어쨌든 이 초청의 개념, 선물 주기 개념은 교육 내용을 주입하는 교화도 아니고, 그렇죠? 일반적 근대적 교육에 가까운 것도 아니고, 애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래서 애들이 자유롭게 내버려도 아이들 알아서 자기들 길을 찾아가 하는 굉장히 반권위주의적인 방임의 교육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어느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교사의 교육적 역량력에 저항할 수 있는 자야말로 역설적으로 교사의 교육적 가능성의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바로 교육의 아름다운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때 learning from the teacher가 아니라 being taught by teacher, 가르쳐진다라는 것이 뭐냐. 이것을 내적 사건의 등장, 계시적 등장으로서 가르침이라고 베스타 얘기를 하는데요. 가르침은 결코 아이들의 학습을 촉진시키는 것 이상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모든 학습이 아니라 학습은 우리가 늘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생 삶 자체가 학습의 장이죠. 그죠?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도 배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도 배우고 우리 부모님을 상실했을 때도 고통스럽지만 그걸로도 배우죠. 일단 학습이라면 우리가 학습하기 위해서 시련을 일부러 선택하지는 않죠. 학습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죠? 학습과 교육은 다르고 교육이 관심을 가는 학습은 제가 이걸 educative learning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정한 종류의 학습이다. 이 학습이 바로 지금 being taught by teacher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 가르침은 학생들의 안으로부터의 발달을 단순히 돕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초월해 학생 바깥에서 이 초월에는 외부에서 오는 것인 동시에 학생이 자기 혼자 스스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학생에게 전혀 새로운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being taught by teacher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가르침은 그래서 비에스타 이런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삼파술도 굉장히 비판합니다. 학생 안의 것을 이끌어내는 삼파술이 아니라 학생 안에 없는 것을 바깥으로부터 학생이 가져와서 뭔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 뭔가 새로운 것이 드러나고 드러내고 드러나는 내적 사건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이 내적 사건이 뭐냐? 사건은 우리가 사는 세계나 나 자신의 존재가 갑자기 모종에 규정하기 어려운 무한성의 세계 혹은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로 확 연결되는 어떤 그런 경험의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에스타는 이 계시적인 드러나면 이론적 지식의 영역에서 발견되기보다는 오히려 교사가 이론적 저는 이걸 수학교사나 과학교사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교사의 초청, 수학교사나 과학교사의 초청 혹은 개입에 의해서 학생이 자신의 인지적 자아로부터 분리되고 인지적인 것을 배우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고 자신의 실존적이고 존재론적 지향성의 어떤 충격과 균열이 발생할 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이런 being taught by teacher는 교과 지식의 습득이나 진리의 문제 어떤 관련성을 갖느냐. 여전히 이것은 진리의 문제냐. 여전히 저는 진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진리라는 것은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학생의 주관적인 진리, 실존적 문제로 이끄는 가르침의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또 설명하자면 그러면 가르치는 일은 여전히 지식 전달의 문제인가. 이 지식 전달이 객관적인 진리가 아닌 주관적 진리라면 그렇다라고 비에스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주관적 진리라는 뭐냐? 학생이 어렵게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삶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진리를 의미한다. 불편하지만 그가 그것을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된 진리.
그래서 자신의 삶을 걸 수도 있는 진리다. 이게 그 주관적 진리. 이제 키고르나 이런 사람들의 subjective truth라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배운 지식, 객관적인 어떤 지식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방식. 어쩌면 그 지식이 나한테 더 이상 knowledge가 아니라 meaning, 의미가 되기 시작하는 것. 나한테 특정한 의미가 되기 시작하는 그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being taught by teacher에서 되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진리와 내가 맺는 개인적 관계로서 주관적 진리는 특정 지식과 내가 관계를 맺는 개인적 방식을 습득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이제까지 근대적 의미의 지식 교육에서는 명제적 진리, 객관적 진리, 무엇의 문제, 무엇을 하는가, 무엇이 참인가 하는 일단 이론적 문제의 방점이 있었다면 이런 후기 근대적인 의미의 교육 패러다임에서는 주관적 진리, 무엇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고 이것이 나한테 어떻게 중요한 것이 되었는가, 과정의 문제, 어떤 나한테 개인만의 방식으로 그 지식을 내면화하는 방식의 문제. 그래서 객관적, 참, 이론적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방식, 중요한 것, 실존적 문제. 그죠? 어쩌면 여전히 교과 내용은 명제적 진리를 피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교사의 개입과 매개를 통해서 아마 아이들에게 이것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being taught by teacher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을 주관적 지식, 실존적 문제로 이끄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이론적 문제를 다루면서도 이런 학생이 주관적이고 실존적인 문제, 즉 자기 관계로 이끌어가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고 바로 이런 인식의 이중적 관계를 가지고 오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즉 지식을 통해서 혹은 지식을 넘어서서 이 세계와 관계 맺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아까 설명한 건데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어쩌면 교육은 아이들에게 세계에 대한 이론적 지식에 관여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그 의미를 드러내줘야 된다. 왜냐하면 교육은 학문과 다르게 진리 발견의 문제라기보다는 독특하고 새로운 것이 세상으로 오는 것. 그죠? 아이들로 하여금 아이들이 갖고 있는 탄생성, 누구나 갖고 있는 아이들이 몸을 갖고 태어나는 이상 갖고 있는 이 에너지, 내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냄으로써 근데 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면 맨 땅에 헤딩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교사는 어쩌면 이미 있는 지식, 이미 있는 예술 작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게 다가 아니죠. 어떤 세계를 예술적인 세계를 열어 보임으로써 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아까 말한 바깥에서 뭐가 오지만 아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실존적인 에너지를 터뜨리게 되는 거죠. 갑자기 어느 순간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이 열리는 것을 갖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인식을 통해서 혹은 그걸 넘어서서 아이들이 세계와 연결되어 자신만의 가능성을 찾아가도록 하는 거다. 이때 이건 저는 결국 세계와 아까 subjective truth라는 것, 주관적 진리라는 것은 아이들이 자기가 관계 맺는 세계와 정서적으로 연결 맺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죠? 의미로 다가온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세계는 갑자기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인파워시키는 어떤 것이 되죠, 그죠? 네, 조금 더 정리하겠습니다. 소교육 몇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 교사에 의해 가르쳐지는 것은 교사로부터 직접 배우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후자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교사를 혹은 교사가 소유한 지식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이때 학생이 교사로부터 뭔가를 배울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학생이 결정하는 거다. 이게 바로 learning from teacher고요. 이에 비해서 교사에 가르쳐지는 것은 교사의 가르침이 있은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으로 실제로 외부로부터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서 학습자가 알지 못했고 어쩌면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또 교사가 없었더라면 결코 던지지 못했을 어떤 질문을 교사가 던짐으로써, 그죠? 이게 일깨워지겠죠, 그죠? 만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과 존재 방식에 대한 통찰을 갖게 되는 거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불편한 진리이자 습득하기 어려운 지식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하지 않는 한 티칭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것이 비슷한 생각이고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가르쳐지는 경험은 교사의, 근데 이게 교사가 아까 얘기했죠. 교사가 의도해갖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결코 학생이 의도된 대로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사에 직접 생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사는 질문을 통해 자극을 주며 제시하는 내용을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관계를 맺고, 제시하는 내용을 교사 자신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을 뿐 직접 학생들로 하여금 그것이 일어나도록 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교사의 힘은 굉장히 실존적인 약한 힘이다. 굉장히 아이들과의 상호작용과 그리고 우연성, 예상 밖의 아이들과의 만남에 의존하는, 우연성에 의존하는 실존적인 약한 힘이지 결코 형이상학적인 강한 힘은 아니다. 확신이 있는 그런 힘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교사의 가르침은 선물을 주는 행위며 이것이 수용될지는 선물을 주는 사람의 통제 안에 있지 않다. 그래서 교사의 이때의 정체성을 비에스타는 분산적 소포레릭 아이덴티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권위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언젠가 교사가 자신에게 뭔가를 드러냈음을 깨닫게 될 때, 즉 미래에 확보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사의 권위는 어쩌면 교사가 이미 주어진 것도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 그죠? 어쩌면 미래에 확보될 수 있는 어떤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모험성과 위험성을 갖는다. 교사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학생을 새로운 것에 초청하는 이 일이 받아들여질지 어떨지를 알지 못하고 또 이 초청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렇게 될 경우 교육을 망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수용 여부에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도 가르치는 일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거겠죠, 그죠? 뭔가 우리가 의도하는데, 그죠?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수용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학생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거.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무력한, 굉장히 수동적인, 또 교사는 굉장히 수동적이어야 하지만 이것은 무력한 수동성이 아니라 교사의 의무로서 저는 적극적 의미의 수동성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 우리 사회에서 교사의 권위는 권위주의적 권위가 아니라 교육적 권위로서 이 관점은 가르침의 행위에 권위가 다시 개입할 수 있게 한다. 권위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렇죠? 교육에서는 권위주의적 권위도 사라져야 하지만 반권위주의도 사라져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 오늘날 우리 후기 근대 사회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르고자 하는 것은 학생의 주체성입니다. 미래 사회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외로울 거라 그러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으로 아이들은 굉장히 외롭고 스스로 살아내가야 하는 힘을 길러줘야 하는데, 요새 아이들이 자살하는 거 보면 사실 그걸 많이 느끼죠, 그죠? 아이들에게 스스로 살아내는 그 힘을 길러주도록 해야 하는데, 즉 다원성과 다양성 속에서도 자신의 고유성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시민 개성을 길러줘야 하는데, 권위주의적인 권위는 이걸 못 기르게 한다는 겁니다. 왜? 전자는 억압적인 자아를 기르게 하고, 후자는 반권위주의적인 교육에서는, 다시 방임적인 교육에서는 상대적으로 의존적인 자아를 키운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교육의 딜레마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주체성을 가지면서도 억압적이지 않고 또 자기 멋대로 하거나 끊임없이 남의 인정을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타자 의존적인 자를 극복해서 아주 다원소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고유성을 펼쳐나가는 자를 기를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교육에서 교사의 권위가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하는데 바로 비에스타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문제는 아이들이든 교사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과 바람직한 것의 차이를 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교육에는 이런 구분이 필연적으로 있습니다. 즉 교육적 문제란 우리가 삶에서 권위를 부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했습니다. 이 권위를 부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는 바로 우리 각자가 다 선택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죠? 아이들이 가르침의 선물을 받는 것은 달갑지 않은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자 불편하고 어려운 지식의 자리를 주는 것이며 그래서 자신들이 받은 가르침에 권위를 부여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후기 근대적 맥락에서 교사의 권위는 오직 이런 가르침의 가업을 위해서만 교육적 실천에서 다시 의미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학교는 학습이 아닌 학습도 일어나야 하지만 가르침이 더 중요한 곳이다. 가르침이 일어나는 곳이자 교사의 개입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가르침이 있는 곳에는 항상 교사가 있다. 이때 가르침이란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의 전달이 아니라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의 전달이라면 이것은 학교 밖의 시설에 의해서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다. 사교육이 얼마든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론적 지식의 습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형성된 인식적 자아를 넘어서서 인식이 아니라 인식의 조건으로서 존재론적 자아. 그죠? 아까 나한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한테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단순히 남을 쫓아가거나 외부에서 형성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외부의 영향에 형성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쫓아가는 그런 자아의 삶의 지향성이 형성되도록 학생과 교육 내용 사이에 교사가 개입하고 간섭해야 하는데 이 개입과 간섭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르침의 의미가 새롭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런 비대면 상호작용의 확장과 AI 튜터 등장으로서 이런 문제도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이거는 뭐 제가 자세히 하지 않을 거고요. 조금만 하고 곧 마치겠습니다. 죄송해요. 되게 피곤하시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가르침의 개념을 비춰보면 비대면 수업은 대면 수업을 저는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대면 수업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 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명백히 대면 수업에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웠던 디지털 매체로부터의 많은 자료들, 그죠? 자료들을 접근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어떤 자료를 취사 선택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한테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저는 학습 자료와 수업 자료는 구분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학습 자료는 아이들이 혼자 상호작용하도록 만들어진 자료, 학습지 같은 거겠죠. 그렇지만 수업 자료는 그게 아니다. 수업 자료는 교사들이 의식적으로 충분한 교육적 근거와 활용의 구조 하에서 선택된 것으로서 교사는 그 자료와 아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를 예시하거나 그죠? 그 자료와 아이들 사이에 개입해서 학생들이 그 자료와 개인적인 방식으로 관계에 맺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수업 구조의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앞에서 말한 비에스타의 가르침이 아이들을 초청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 초청의 의미가 저는 뭐냐 하면 아이들로 하여금 교사의 역할은 단지 학습 자료를 아이들한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보고 만나야 하는지, 그 자료와 교육 내용으로 아이들이 들어가야 하는 큐를 암시해줘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그 자료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그 상호작용의 경험의 질을 아이들이 목격하게 해요. 이게 되게 교사가 바로 그것을 해줘야 하고, 이것이 바로 비에스타가 말하는 가르침에서 초청형입니다. 그 자료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그 큐를 그죠? 주게 함으로써 아이를 어떻게 꼬시는 거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교사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은 세상과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지식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알게 된다. 그러려면 교사는 일단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알아야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교사 자신만의 수업 철학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결국 저는 중요한 것은 이거는 미술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는 깊이 알고 그것을 깊이 안다라는 것은 그것을 보다 큰 세계와 연결시키는 방법을 안다 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한 가지 지식이나 예술 작품이라도 깊이 그리고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면 그것이 다시 말하면 이거를 우리가 personal knowledge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바로 이런 지식들이 바로 창조적, 그러니까 많은 다른 지식들을 만들어내는 생성적 지식이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두 슬라이드는 이건 제가 조금 미술 선생님들을 위해서 조금 정리해 봤는데요. 저는 일단은 그 미술 교사가 그 인문적 미술, 휴머니스틱 아트 티처 이런 표현으로 인문적인 미술 교사였으면 좋겠다라는 이때 아까 말한 그런 가르침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때 인문적 미술 교사라는 것은 개별 아이들의 자기 형성 능력, 자기 관계 능력 이게 에테릭 빌둥이란 말은 자기 형성 능력이죠. 자기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세계와 관계 맺으면서 형성해 나가는 행위인데 초점을 두는 교사. 다시 말하면 세상과 정서적으로 관계 맺을 줄 아는 자아 형성에 항상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을 타자와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거나 표현하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죠. 그죠? 질문해서 발문해서 아이들이 뭘 느끼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끊임없이 말하게 하는 또 아이들끼리 대화를 나누게 하는 이런 개방적인 분위기 언어가 조성하는 교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언어 능력이라는 게 표현하게 되면 표현하는 걸 또 교사가 받아서 리프레이징을 해주는 거죠. 열심히 더 해주는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교사 스스로가 안전한 환경이 되는 허용적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일상적 삶 및 개별적 존재 방식에 교사는 호기심을 갖고 이들을 관찰하고 배려하는 교사. 저는 침묵의 언어. 아이들은 아까 간접적 언어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그 몸으로 여러 가지를 말하죠. 그죠? 이런 것들을 제가 인문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아이들의 인간 형성 능력과 아이들의 어떤 인간적인 감수성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 할 때 내가 교사가 어떻게 리스판스 해야 될지 반응해야 될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거는 어쩌면 교과 교사라면 누구나 저는 가져야 할 어떤 능력이지만 특히 예술교사에게는 더 그렇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술교과 교사로서는 이거는 제가 늘 하는 말인데요. 미적 체험과 예술교육에서 창작이든 감상이든 이것을 인간적 활동의 한 가지 양식으로서 예술이라는 특별한 세계로 아이들을 초청해야 한다. 이때 예술이라는 세계에 특별히 초청한다는 의미는 근대 교육에서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내용 지식이라든가 창작, 만들고 뭔가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는 예술 교육이 아니라 만들더라도 미적 체험, 만드는 그 과정에서 뭔가를 체험하는가. 그 다음에 행위나 수행 방식의 교육서. 예술가로서 뭔가를 만드는 방식.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왜 저렇게 표현했는지. 그 방식에 초점을 두는 예술교육. 즉 명사형의 예술세계가 아니라 동사형과 형용사형.
그러니까 예술적 교사라고 할 때 이미 예술이라는 분야가 다른 수학 교과나 과학 교과의 교사들이 예술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 벌써 하잖아요. 그죠? 예술이라는 것이 이미 하나의 형용사형으로 교육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각적이고 지각적인 접근을 한다라거나, 그죠? 굉장히 예술가가 예술 재료와 관계 맺는 방식, 예술 재료의 특성에 관심을 기울인다든가 하는 방식, 이런 그러니까 예술가의 작품을 창작할 때 이 방식을 사실 수학 교과나 과학 교과에서도 쓴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저는 예술 이런 걸 미술교과에서 사실은 미술 교사들이 오히려 그런 차원들을 탐색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하면서 이것을 교육적인 어프로치로 쓰는 것.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저는 특히 미술 교육에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예술가를 전문 미술가를 키우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기 때문에 저는 수학교사나 과학교사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자나 수학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세계, 수학의 세계를 체험하게 하고 그것이 인간 삶에 갖는 의미에 초점을 두는 교육인 것처럼 예술의 세계를 체험하게 하고 예술가가 만들어 그 세계에 쑥 들어가게 하고 그죠? 그것이 결국 인간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예술가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이런 것들을 탐색하게 하는 그런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요게 이제 아마 미술 교사라면 그걸 넘어서서 요즘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와야죠. 이거는 미술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 모두에게 제가 적용되는 문제라고 보는 건데요. 학교의 사회적 역할을 의식하는 공적 지식인으로서 미술교사까지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교수 학습 외에 수업 외에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많은 사회적 기능, 학교에 요구되는 사회적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좀 잘 살펴보고 이런 기능들에서도 저는 얼마든지 미술 수업이 확장적으로 미술 수업을 구상하는 하나의 제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 안에 있는 다양한 교사 집단과의 공존의 문화, 그 다음에 학교와 학교 바깥 지역사회의 잘 이건 아마 선생님들 다 아까 보니까 융합, 미래교육 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학교와 학교 바깥 혹은 교육 안에서도 교육적 기능과 제가 이때까지 설명한 교육적 기능과 교육 외적인 기능 이런 것들의 관련성 속에서 보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교육학자면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라는 공동체는 교육적인 원리, 아이들의 성장과 성숙의 원리죠. 자아 형성의 원리죠. 이런 원리도 있지만 학교라는 공동체는 교육 외적인 원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죠. 현실적으로. 그죠? 사실 이것이 우리 교육을 특히 근대 교육에서는 뭐 입시 위주의 교육, 성적 위주의 교육 이런 것들이 교육을 굉장히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왔는데 어쨌든 완전히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지만 여전히 저는 이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교라는 곳에서는 교육과 성장과 성숙의 원리 이 원리가 없으면 학교는 망가지는 거야. 학교는 없어도 되는 겁니다. 있어야 할 정당성이 없는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의미에서 학교 공동체를 단순히 유기체로 보는 강점 이거는 근대적 의미의 교육 학교가 아니자 교육 사회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하나에 든다라거나 이런 틀을 깨야 된다. 유기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열려있는 그죠? 열려있는 어떤 공동체고 학교를 단순히 공무원 기관 국가의 하위 기관으로 보는 관점을 극복해야 된다. 그다음에 학교 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아까 말한 이런 다른 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 있는 경비원을 포함하여 청소하는 분들 포함하여 모든 분들이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고 공동체 기여하는 개별자를 고려하는 관점. 그다음에 합의된 규칙을 중시하되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참여를 허용하는 문화. 이 네 가지 원리는 아마도 이런 교육의 원리와 같이 가는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